1965년 그는 이번에도 김일성이 직접 파견을 합니다. 이번엔 임무를 받았는데 1931년생인 일본인 여성 요시다 후미코로 가장을 하여 남한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강입니다. 저는 태어나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김일성이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또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일이 후계자라고 해서요. 아버지 장군님 계시는 일이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고 교육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철없는 생각에 나라의 주인이 아버지 장군님인 줄만 알았어요. 김일성이 회상실기가 서술돼 책자들은 죄다 암기하고 다니고 누가 제일 먼저 잘 암기하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의 나날은 김일성의 혁명 정신과 워럭으로 무장시키는데 청춘을 바쳤다고 할 만큼 나를 세뇌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습 정권이 한국 역사나 세계사까지 왜곡을 해도 김일성이 한마디 하면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통일혁명 전사들이라는 소제목의 책자가 있었는데요. 이선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회고했던 수기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과 조국에 충실했던 통일혁명 전사 이선실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사람이 맞죠. 한국에도 유명한 북한 남파 간첩 이선실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실이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남한에 파견될 때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요. 아무리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 세습 정권에 세뇌된 그런 청소년이라고 해도 어린 날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나날에도 경악했던 충격적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구독 전이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김평강 작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선실이나 실제 남파 간첩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국가정보자료나 또 인터넷들을 두루 찾아보았더니 탈북자들과 그 방송 자료들, 정보 자료들이 제각각 다른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정권은 그녀에게 특수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남한 사회에 깊숙이 잠입하여 첩보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요. 1960년대 이선실은 일본인으로 위장을 해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남한 땅 깊숙이 침투해 갔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도 남북을 드나들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본인 여성이나 제일격포 여성으로 가장을 했지만요. 얼마나 흥분되고 떨렸을까요? 그 이면에는 북한 공작원의 버라이티한 삶이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한의 지식인, 언론인, 사회운동가들에게 조건을 내서 상시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그 이른바 난민전과 같은 지하 조직과도 연결을 하면서 국민 분열을 통한 남한 사회의 균열을 일으키는 그녀의 평생 에드미로였던 김일성의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1992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그녀의 잠복 공작은 결국 끝을 맺습니다. 남한에서 그녀는 간첩이었지만 북한에서는 혁명전사로 추앙을 받습니다. 2000년 여름 그녀가 세상을 떠나갈 때 북한은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선실, 그녀의 삶은 한 인간의 이야기이자 냉전시대의 남북의 대립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선실은 분달이라는 거대한 비국이 만들어낸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한 개인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도 없고
듣기마저 참으로 괴로운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감행을 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풍문으로 듣기에 김일성과 그 정부 간부들에게 성적 강요를 당하거나 성행위 등의 이유로 치아를 잃어버리거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난파 간첩 이순실은 또 다른 이유에서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니라 여러 고위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어린 동심에,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아주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어서 여적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실이 오늘날 송송했던 자신의 생일 이빨을 몽땅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남 연락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북한의 곳곳에 대남 연락소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는요. 시멘트로 울타리를 다 둘러쳐서 그 안에를 볼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인민경비대 초소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무장보초를 서 있습니다. 저와 학교에 같은 반에도 그들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등하교 시간에는 늘 그 애를 태운 버스가 초소를 지나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이 아파트들은 난파하는 공작원들을 남한의 활동지역까지 침투를 시키고 다시 데려다 오는, 이렇게 복귀시키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하는 연락소 사택이었습니다. 즉 이런 101호 연락소라고 하는 독립아파트에 사는 연락원들 말고요. 이순실과 같이 난파 공작원들, 직접 지하 공작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파견시키고 복귀시키고 하는 역할을 이제 대남 연락소에서 하고, 이순실은 직접 김일성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 이순실은 직접 김일성의 부하로 김일성의 임무를 받아서 지하 공작을 수행하는 난파 간첩이었습니다. 임무가 주어지지 않고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은 이런 연락소의 아파트에 살지 않고 김일성이 마련해준 비밀 초대소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날도 이순실이 남한에서 돌아와서 중앙당 초대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순실을 찾아옵니다. 김일성은 이순실이 북한에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면서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김일성이 1912년생이고 이순실은 1917년생이었으니 아마 또래로 친구 먹어도 되는 나이고 보면 서로가 그러한 사이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김일성은 현지의 대남 공작 사업에서 비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순실을 자신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에 침투를 시켜서 사태를 수습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일성은 이순실을 믿고 기대었는데요. 1965년 그는 이번에도 김일성이 직접 파견을 합니다. 이번엔 임무를 받았는데 1931년생인 일본인 여성 요시다 후미코로 가장을 하여 남한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연락소 군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남한에 숨어든 이순실은 남한에서 이미 활동 중이나 당시 위기에 처했던 지하 공작을 수습하여서 싱가포르로 도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요. 국군의 추격을 받게 되죠. 군사 분계선의 경계가 너무나도 심한 데다가 제때의 북한 연락원을 만나지 못하여서 어느 깊은 산중에 숨어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 산중에는 깊은 땅굴이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을 그 안에서 지내면서 연락원이 오기를 하루하루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엔 탈진을 했고요. 자신의 오줌을 받아 먹기도 했었는데요.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공화국으로 돌아왔을 때 김일성은 이순실이 너무 야위어진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는 김일성에게 그간 있었던 사연들을 하나하나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김일성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중앙당 초대소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회복한 후에 다시 남조선 침투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이순실이 묵고 있는 중앙당 초대소에 그날도 들려서 남한 소식과 이순실이 위기였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고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일성은 한 가지 방침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젊은 여자보다는 늙은 노파로 분장했으면 좋겠소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순실은 어떻게 하면 늙어 보일까 며칠 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때 김일성이 보내준 보좌관이 이빨을 몽땅 뽑으면 10년은 늙어 보일 거라고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듣고 고민하던 이순실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치과 의를 초대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4월 동안 당신의 일을 몽땅 제거하였습니다. 김일성은 이순실이 스스로 치아를 몽땅 뽑았다는 보고를 받자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여 잣죽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는 직접 가지고 이순실이 묵고 있는 숙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일성은 말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순실 동지의 충성심은 후대에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면 고생도 옛말이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김일성의 회고록과 노동당 대내 출판 도서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순실은 남한에 잠입하여 임무를 수행하고요. 그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외진 산골짜기에 숨어서 북한과 교신을 시도하다가 군에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안기부가 무선 전파기의 위치를 알아내고 산중을 포위하였던 것입니다. 그 위험한 순간 순식간에 이순실은 틀니를 빼고요. 바로 합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 말로는 허물떼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빨리 하얀 가발을 머리에 척 둘러썼습니다. 그는 90세 노인의 행색을 하여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파견한 연락소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북한에 돌아왔고요. 북한에 돌아와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습니다.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순실은 이 자리에서 수령님께서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고 자신을 늙어 보이도록 변장하라는 말씀을 받들었을 뿐이고 수령님의 탁월하고 위대한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신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공헌을 김일성에 돌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북한 청년들 속에서는요, 자신의 생리를 몽땅 뽑을 정도의 열정과 사명감과 충실성을 가지고 희생 정신을 발휘한 남조선 통일혁명에 헌신한 이순실 같은 영웅을 존경하고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지하고 한이 많았던 탓에 공산주의에 현혹되었죠. 김일성과 노동당의 통일 야망과 망상에 적극 동조하였고 여성의 몸으로 생리를 제거하면서까지 수년을 사손을 넘나든 이순실만큼 불쌍한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찾아올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